제네시스 타워의 최상층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발 아래에 둔 채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한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향수와 미묘한 권력의 향기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화려한 밤의 주인은 제네시스 그룹의 신화 강민준 회장이었다. 흑수저 출신으로 시작해 수십 년 만에 제네시스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낸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눈가의 주름은 그가 걸어온 격동의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꼬솥한 자세와 형형한 눈빛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일생일대의 역작인 제네시스 그룹처럼 오늘 밤의 파티도 그의 통제 아래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 이진우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었다. 무대 중앙에 마이크 앞에 선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 제국의 황제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따뜻하고 자부심 넘치는 눈으로 연 회장 한쪽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저 강민준은 오직 제네시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황무지에서 기적을 일궈냈다고들 하지만 이제 저도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제는 제네시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태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사람들의 눈길이 따라갔다. 그곳에는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청년 이진우가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누가 보아도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목소리에 벅찬 감정이 실렸다. 이제 제 아들 이진우 부회장이 제 뒤를 이어 제네시스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진우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네시스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과 열정으로 제네시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진우는 무대 위로 올라가 강민준 회장의 옆에 섰다. 그는 아버지를 한번 깊게 포옹한 뒤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젊고 자신감 넘쳤지만 계산된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제네시스 그룹에 대한 무한한 헌신을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제네시스를 지키고 성장시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르침과 격려를 발판 삼아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태도와 겸손함에 찬사를 보냈다. 강민준 회장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진우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보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파티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나누고 축하를 받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깊은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의 눈은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을 상대하던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인파를 빠져나왔다. 그는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완벽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후계자라.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군. 그는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에게 있어 아버지 강민준의 인정과 사람들의 찬사는 그저 목적을 위한 과정일 뿐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는 돌아보지 않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사채시장의 거물로 알려진 최 실장이었다. 최 실장은 이진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은밀했다. 이진우는 여전히 도시의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늙은이는 이제 자기 역할을 다했으니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뿐이야. 진짜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일말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낡은 장애물로 여길 뿐이었다.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부회장님께서 새로운 황제가 되실 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이오테크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이미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터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 불길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진우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였다. 실수 없이 처리해. 늙은이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 꼬리가 잡혀서는 안 돼. 가장 충성스러운 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적절한 인물을 골라뒀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충신이니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최 실장의 대답에 이진우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차가운 만족감의 표시였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저 거대한 도시 전체가 곧 자신의 발 아래 놓일 것이었다. 잠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한 표정을 되찾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은 다시 따뜻하고 존경심 가득한 아들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강민준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강민준은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강민준 회장의 눈에는 제네시스의 밝은 미래와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온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삼키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칼을 갈고 있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화려한 파티의 불빛 아래에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성대한 파티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제네시스 그룹은 이진우라는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다. 강민준 회장은 한 발 물러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진우는 기대에 부응하듯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룹 안팎에서는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혁신적인 경영 스타일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다. 그 평화는 한 통의 긴급 보고서와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바이오테크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제네시스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수조 원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다. 강민준 회장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제네시스의 미래를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냉철함이 뒤섞여 굳어 있었고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빛났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민준 회장이 소집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불안한 침묵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그때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아버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극소수의 핵심 연구원과 임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팀과 보안팀을 총동원해서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시오. 이 시간부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제네시스 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감사팀 직원들이 밤낮 없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회사 전체에 흉흉한 소문과 불신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한때 동료였던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 서로를 경계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이진우는 위기관리팀의 선봉에 서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언론을 상대하고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며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버지를 도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자 유능한 경영자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희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강민준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범인의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착잡함과 안타까움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누구인가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바이오테크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박상진 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상진 부장은 제네시스 공채 1기 출신으로 지난 20년간 오직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강민준 회장이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직원 중 한 명이었다. 박 부장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내게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네. 강민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러나 이진우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 부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쟁 사와의 접촉 기록.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 증거들은 물론 이진우와 최 실장이 치밀하게 조작한 것이었다. 박 부장의 충성심을 역이용해
그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강민준 회장은 괴로워하며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냉혹한 증거답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박상진 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을 강민준 회장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유나 비서였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강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유능하고 눈치 빠른 비서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회사 내부 사정에 누구보다 밝았다. 김유나 비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내내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진우 부회장의 행동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침착했고 마치 준비된 각본을 읽는 것처럼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상진 부장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가 너무나 빠르고 완벽하게 나타난 것도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김 비서는 우연히 이진우 부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통화는 전혀 다른 차갑고 권위적인 어조였다. 쓸데없는 동정심은 버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내 목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늙은 개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알아서 처리해.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늙은 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명백했다. 그것은 박상진 부장이었다. 이진우 부회장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상진 부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였다. 그의 유서에는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회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모호한 내용만 적혀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그는 제네시스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박 부장의 빈소에서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이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차가운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자 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유나 비서였다. 그녀는 이진우의 위선적인 위로와 그의 눈에 스친 섬광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저 완벽한 후계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거대한 비극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박상진 부장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제네시스 그룹에는 무겁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상처는 깊고 씁쓸했다. 강민준 회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평생의 동지이자 충직한 부하를 제 손으로 벼랑 끝에 몰았다는 죄책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종종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홀로 남아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다. 이러한 강 회장의 심리적 공백을 이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효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동시에 그는 위기 이후의 혁신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민준 회장의 수족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었다. 아버님,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그룹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변화에 둔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진우는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제안은 회사를 위한 충정처럼 보였다. 강민준 회장은 아들의 제안을 대견하게 생각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조직 개편에 관한 정원을 그에게 위임했다. 그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이진우의 칼날은 가장 먼저 강 회장의 오랜 충신들을 향했다. 부회장님 평생을 그룹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전무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공로에만 기대어 현재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진우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서리빨 같은 단호함을 숨기고 있었다. 수십 년간 강민준 회장과 동고동락했던 임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들의 빈자리는 이진우가 직접 발탁한 젊고 야심 넘치는 인재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그들은 강민준이 아닌 이진우에게 충성을 맹세한 새로운 세력이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권력 지형은 소리 없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보고 체계가 어느새 이진우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중요한 사안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30년 전에 직접 설립했던 자회사가 매각될 것이라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다. 그는 곧장 이진우를 호출했다. 진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료를 내밀었다. 아버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자회사는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빈틈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합리적인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다.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제네시스 그룹의 역사와 정신이 지워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차가운 숫자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윤아 비서는 이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속을 태웠다. 그녀는 이진우 부회장이 체계적으로 강 회장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부러 예전 임원들의 동향 보고서나 개편된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들을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강민준 회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김 비서,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법이야. 진우가 잘 해낼 걸세. 우린 그 아이를 믿어야 해. 아들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신뢰는 견고한 벽과 같아서 그 어떤 의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이 왔다. 정기이사회에서 이진우가 제네시스 그룹의 모태나 다름없는 중공업 부문의 매각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중공업 부문은 그룹의 상징이자 강민준 회장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역사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나는 반대하네. 중공업은 제네시스의 뿌리야. 어떻게 뿌리를 잘라낼 생각을 할 수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분노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띄웠다. 아버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공업 부문은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내며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함께 침몰할 뿐입니다. 그의 냉정한 분석에 새로 임명된 젊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부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진우를 지지했다. 강민준 회장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넓은 회의실에서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자신을 지지하던 오랜 동지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 이사회는 아들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뽑은 후계자의 손에 의해 자신의 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되었고 중공업 부문 매각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것은 강민준 회장의 경영 인생에 있어 가장 치욕적인 패배였다. 회의가 끝난 후 이진우는 강민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민준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냉혹한 칼을 휘두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라는 이름의 단단한 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완패 이후 강민준 회장과 이진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생겨났다. 이진우는 여전히 아들로서의 예의를 다했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이제 노골적인 자신감과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강민준은 더 이상 그를 꾸짖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무너진 왕국의 늙은 왕처럼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영 기록, 과거의 투자 보고서, 그리고 최근의 조직 개편안까지 모든 서류를 밤을 새워가며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신이 언제부터 아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가 방역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에 훨씬 더 치명적인 덫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강민준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넘어 그의 경영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초의 실장의 검은 자본과 해외의 유령 회사들이 동원된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막이 올랐다. 계획은 정교하고 대담했다.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유령 회사들은 과거 강민준 회장이 직접 주도했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출을 일으켰다. 모든 서류와 담보 설정 계약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마치 수년 전 강 회장의 결정 때문에 발생한 잠재적 부실이 이제야 터진 것처럼 보이게 설계되었다. 그 돈은 여러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자금 세탁된 후 이진우의 세력 확장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령 회사들이 동시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은 담보를 제공한 제네시스 그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회장님의 과거 무리한 투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제네시스 그룹 유동성 위기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이진우가 은밀하게 흘린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강민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비난했다. 이진우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아버님의 과거 결정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네시스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후계자로서 이 위기를 수습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대중은 그를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비운의 영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회장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사회는 그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요구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명예와 신화는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유능한 경영인이 아니라 회사를 망친 늙고 무능한 노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제야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아들의 잔인한 계략이었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하는 완전한 존재의 부정이었다.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은 금전적 손실이나 명예의 실추가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향해 이토록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절망의 나락 바로 그 밑바닥에서 강민준 회장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흐려졌던 그의 눈동자에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이 돌아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제네시스를 저 괴물 같은 아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한 적수였다. 그는 공개적인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는 이미 아들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는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대포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가정보원에서 잔뼈가 굵은 퇴직 요원이자 과거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오랜 은인에게였다. 그리고 그는 김윤아 비서를 자신의 비밀 서재로 불렀다. 김 비서,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자네마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윤아 비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회장님, 저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 밤에 우연히 엿들었던 이진우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의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비로소 자신의 곁에 단 한 명의 아군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김윤아 비서는 강민준의 눈과 귀가 되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저택과 사무실을 벗어나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비밀 거처를 마련했다. 화려했던 CEO의 삶은 간데없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방역을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은 강민준 회장이 평생 살아온 화려한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다. 먼지 쌓인 창문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삭막한 공간. 이곳이 바로 몰락한 황제의 비밀 사령부였다. 그는 밤낮으로 김윤아 비서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회사 내부 자료들을 분석하며 방역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김윤아 비서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진우 부회장의 완벽한 비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의 감시망을 피해 회계 장부 사본을 만들고 통화 기록을 몰래 촬영했다.
매일 밤 그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강민준 회장의 무너진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강민준은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진우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내부 자료만으로는 그의 범죄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자신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움직여주면서도 이진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한그룹의 박태석 회장. 그는 지난 30년간 시장의 패권을 두고 강민준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온 숙명의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경쟁심과 함께 서로의 능력에 대한 묘한 존경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박태석은 강민준처럼 자수성가한 인물로 구시대적일지는 몰라도 자신만의 철칙과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강민준은 박태석 회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박 회장의 개인 석에서 이루어졌다. 수만 권의 고서, 구슈가 뿜어내는 묵향 속에서 두 노예한 거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기가 아닌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박태석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민준 회장, 이 늙은이를 이 밤중에 불러낸 이유가 뭔가 항복이라도 하러 온 건가?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조롱과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강민준은 그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 회장, 나는 자네에게 도움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닐세. 경고를 하러 왔지.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들 이진우의 배신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진우가 사용한 교활한 금융사기 수법과 언론 플레이에 대해 설명했다. 박태석은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강민준은 박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더 이상 나와 내 아들놈의 문제가 아냐. 이진우는 우리와는 다른 종자일세. 그놈에게는 신의도 명예도 없어. 오직 파괴적인 욕망뿐이지. 만약 그놈이 제네시스를 완전히 삼키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자네의 대항그룹이 될 걸세. 아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그 미친 늑대놈의 사냥감이 되겠지. 이것은 나를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세계를 저 괴물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흔들림 없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박태석 회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최근 제네시스의 공격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업계의 룰을 깨는 이진우의 무자비한 방식들을 떠올렸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위기감이 강민준의 말과 겹쳐지며 섬뜩한 현실로 다가왔다. 마침내 박태석이 입을 열었다. 자네를 위해서가 아닐세, 강 회장. 내가 지켜온 질서를 위해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손을 잡는 것뿐이야.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자 가장 믿을 수 없는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동맹은 즉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박태석 회장은 대항그룹의 최고정보 분석팀을 비밀리에 가동시켜 이진우가 이용한 해외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내부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의 벽에 외부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윤아 비서로부터 나왔다. 그녀는 이진우의 책상에서 파쇄되기 직전의 문서 조각들을 몰래 수거했다. 밤새도록 퍼즐처럼 조각을 맞춘 결과 그것이 최 실장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의 일부임을 밝혀냈다. 거기에는 이진우의 자필 서명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준의 비밀 오피스텔에 두 명의 늙은 회장이 다시 마주 앉았다. 그들의 앞에는 대항그룹 정보팀이 추적한 자금 흐름도와
김윤아가 가져온 문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직은 희미한 연결고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는 첫 번째 빛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지애에 가까웠다. 평생을 적으로 살아온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게 되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강민준 회장이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는 공식 성명이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이진우 부회장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처럼 보였다. 언론은 한 시대의 종말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기대감에 오히려 반등했다. 이진우는 마침내 제네시스 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퇴진을 안타까워하는 겸손한 표정을 연기했지만 그의 내면은 주체할 수 없는 승리감과 오만함으로 들끓고 있었다. 이진우는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늙은 사자는 이빨이 모두 빠진 채 스스로 동굴로 들어갔다. 그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왕좌에 오른 폭군처럼 자신에게 반대했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더러운 거래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늙은 사자는 동굴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강민준의 퇴진은 패배가 아닌 적을 속이기 위한 교활한 위장술이었다. 그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숨겨진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은퇴한 국세청 고위 간부, 지금은 평범한 시민운동가로 살아가는 왕년의 특종기자, 그리고 그가 과거에 도와주었던 중소기업 사장들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대한 제네시스 그룹의 정보망과는 다른 거미줄처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진우와 초의 실장의 뒷조사를 파고들었다. 강민준과 박태석의 연합작전은 날개를 달았다. 박태석의 정보팀이 해외 자금 흐름을 쫓는 동안 강민준의 사람들은 국내에서 이진우의 약점을 캐내기 시작했다. 최 실장의 사채 시장에서 쫓겨난 한 정보원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진우와 최 실장 사이에 검은 거래 내역을 담은 비밀 장부를 빼내 오는데 성공했다. 한편 제네시스 그룹 내부에서는 김윤아 비서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의 비서실장으로서 완벽하게 일하면서도 밤마다 그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 결정적인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진우의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진우가 데이터 유출 사건의 중심이었던 제네시스 바이오테크를 해외 경쟁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비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매각 대금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이진우가 설립한 해외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팔아 자신의 마지막 비자금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또 다른 사건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지훈 검사는 현직 고위급 정치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그 어떤 거악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대쪽 같은 검사였다. 최지훈 검사의 수사팀은 뇌물이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아주 낯익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것은 제네시스 그룹의 부실 채무 사태 때 등장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치권의 검은 돈과 제네시스 그룹의 비자금이 같은 줄기에서 뻗어나왔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수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최지훈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사건 관계도를 새로 그리기 시작했다.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화이트보드 중앙에 있는 유령 회사의 이름 옆에 붉은색 마커로 두 단어를 적어 넣었다. 제네시스 그룹. 그날 밤 서울의 세 곳에서는 각기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룸살롱에서 이진우는 자신의 동업자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제네시스 바이오테크 매각 이후에 달콤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허름한 오피스텔에서는 강민준과 박태석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춰진 작전 상황판 앞에서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검찰청에 불 꺼지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최지훈 검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사건 관계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세 개의 칼날이 이제 이진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이진우의 승리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만천해 공표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리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공식적인 안건은 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네시스 바이오테크 긴급 매각 승인과 강민준 명예회장직 해임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아들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무대나 다름없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이진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제네시스 그룹의 구원자로서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경영 실패를 개탄하고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네시스는 지금 낡은 과거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네시스 바이오테크를 매각하는 것은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됩니다. 부디 저의 충정과 제네시스의 미래를 믿고 이 어려운 결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호소력이 짙었고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에 설득당한 것이다. 이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장에게 안건 표결을 요청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아버지의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자신의 제국을 선포하게 될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컨벤션 홀의 정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소란스러운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병들고 쇠약해져 경영에서 물러났다고 알려진 강민준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조금도 쇠약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짙은 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자세는 꼿꼿했고 두 눈은 차가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좌중을 압도하며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령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민주는 아들을 지나쳐 예비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홀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제네시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제네시스 그룹에서 빠져나간 수조 원의 돈이 어떻게 해외 유령 회사들을 거쳐 이진우의 측근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때 주주석 한쪽에서 낯익은 인물이 일어섰다. 대항그룹의 박태석 회장이었다. 이 자료는 저희 대항그룹이 입수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진우 부회장은 회사를 살린 것이 아니라 회사를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숙명의 라이벌이 강민준을 위해 나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김윤아 비서가 확보한 제네시스 바이오테크의 이면 계약서였다. 터무니없는 매각 가격과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가 명시된 계약서는 이진우의 파렴치한 배임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윤아 비서는 강민준 회장의 바로 뒤에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야. 늙은이가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이는 추잡한 복수극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마지막 결정타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컨벤션홀 전체에 차갑고 냉정한 이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민준의 정보원이 녹취한 이진우와 초의 실장의 통화 내용이었다. 박상진은 충성스러운 개였지. 늙은이의 동정심을 얻어내기엔 아주 완벽한 희생양이었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이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 강민준은 그런 아들을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회사와 내 이름, 그리고 내 사랑까지도.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이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냈구나. 제네시스를 실패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다. 진우야. 바로 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컨벤션 홀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지훈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진우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최지훈 검사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이진우를 향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왔다. 치밀하게 설계되었던 사냥꾼의 덫이 이제는 사냥꾼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덮쳐오고 있었다. 최지훈 검사가 체포영장을 낭독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컨벤션홀에 울려 퍼졌다. 이진우의 양팔이 수사관들에게 붙들렸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후계자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증오와 광기만이 남았다. 이거 놔. 감히 누굴 건드리는 거야. 그는 야수처럼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단상 아래에 서 있는 강민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원수가 평생의 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증오였다. 강민준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괴물을 키워냈다는 참담한 자책감만이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최지훈 검색에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검사님, 이 아이가 연행되기 전에 단둘이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최 검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늙은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컨벤션홀 뒤편의 작은 대기실. 강민준과 이진우는 10년 묵은 원수처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문 밖에서는 수사관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이진우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차가운 조소였다. 하하.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역시 강민준 회장님답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목을 쳐버리는 것. 당신은 예전부터 그런 인간이었지.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의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민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냐, 진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진우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잘못한 것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었어.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 피 위에 제네시스라는 제국을 세운 살인자야. 그것은 강민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이진우의 친아버지이자 강민준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는 창업 초기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민준은 평생 그 친구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진우를 친아들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는 사고였어. 나와는 사고 위선 떨지 마. 당신이 내 아버지를 교묘하게 밀어내고 회사를 독차지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그래서 나를 데려다 키운 거잖아. 나를 볼 때마다 죽은 내 아버지에게 속죄하는 기분이었겠지.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면죄부가 아니라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강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베푼 모든 사랑과 호의가 진우에게는 굴욕적인 동정이자 위선적인 속죄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진우는 지난 수십 년간 완벽한 아들의 가면을 쓴 채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당신이 주는 모든 것이 역겨웠어. 당신의 칭찬, 당신의 선물, 당신의 그 자비로운 미소까지 전부 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제국의 정당한 주인이었어야 해. 이것은 원래 내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수십 년 묵은 한과 분노가 뒤섞인 독이었다. 강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와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우는 이미 스스로 만들어낸 증오의 감옥에 갇혀버린 구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마지막 대화 시간이 끝난 것이다. 이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강민준을 돌아보며 악마처럼 웃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저주가 흘러나왔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강민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체포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심어뒀거든. 망자의 스위치라고나 할까. 제네시스 그룹의 모든 주식이 시장에 투매되고 1급 기밀 정보들이 모든 경쟁사에게 이메일로 전송될 거야.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이 평생을 바친 제네시스는 휴지 조각이 되어 있겠지. 강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승리의 대가는 파멸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빼야 그 왕국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려는 자폭 테러를 준비해둔 것이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이진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려 퍼졌다. 강민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대기실에 홀로 남아 아들의 마지막 저주가 남긴 끔찍한 공포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이진우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사라진 복도에서 강민주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망자의 스위치. 그 마지막 저주는 그의 승리를 하룻밤의 꿈으로 만들고 그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되돌릴 비수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온 전사였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박태석 회장에게 연락했다. 박 회장, 최악의 상황이 터졌네.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제네시스가 무너지면 대항그룹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회사를 구해야 한다는 냉철한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다. 대항그룹의 핵심 시설인 지하 벙커 상황실에 대한민국 재계의 두 거두가 다시 모였다. 수십 명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긴급 호출되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네시스 그룹의 서버 구조와 주식시장 데이터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총악을 다투는 긴장감과 기계 음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강민주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휘관이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전문가들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팀을 장악해 나갔다. 적은 이진우 한 사람이다. 그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파고들어라. 그놈은 분명 자신의 오만함을 과시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의 통찰력은 기술의 벽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밤샘 사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진우가 설계한 악성 코드의 복잡하고 교활한 구조에 혀를 내둘렀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스템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를 복제하며 방어벽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모두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다. 바로 그때 한 젊은 프로그래머가 외쳤다. 찾았습니다. 백도입니다. 이진우는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하기 위해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복잡한 암호키가 필요했다. 그 암호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진우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강민주는 곧바로 최지훈 검색에 연락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최 검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범죄자와의 협상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제네시스 그룹의 붕괴가 가져올 국가적인 재앙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수만 명의 실업자와 수백조 원의 증발.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다. 결국 최지훈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진우의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강민준에게 마지막 면담 기회를 주기로 했다. 며칠 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석에 선 이진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곧 터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휴정시간 법원의 작은 접견실에서 강민준과 이진우의 마지막 독대가 이루어졌다. 강민준은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가 원했던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패배자로 기록되는 것 말이다. 이진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강민준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너를 비운의 천재나 복수자로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제 손으로 망가뜨린 철부지 겁쟁이로 기억하겠지. 내 진짜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너를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게다. 재판이 속게되었다.
최 실장을 비롯한 공범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죄를 이진우에게 떠넘기며 무너져 내렸다. 이진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법정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강민준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게 악령처럼 맴돌았다. 가장 어리석은 패배자,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아침 증시 개장을 불과 몇 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진우의 변호사가 강민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복잡한 문자열로 이루어진 암호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항복 문서였다. 대양그룹 지하 벙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망자의 스위치는 개장 1분 전에 극적으로 해체되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피고인 이진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강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도 패자의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깊은 허무와 고독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지만 아들을 영원히 잃었다. 이진우의 시대는 짧고 강렬하게 타오르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끝났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대명사로 기록되었고 그가 남긴 상처는 제네시스 그룹 전체를 오랫동안 좀먹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주가는 반토막났고 대외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직원들은 깊은 패배감과 불신에 시달렸다. 모두가 제네시스가 이대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위기의 제네시스를 구할 마지막 구원투수로 다시 한번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돌아온 그의 모습은 예전의 제왕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을 확장하려는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는 폐허가 된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는 늙은 농부였다. 그의 첫 번째 일은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는 이진우의 첫 희생양이었던 고구 박상진 부장의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는 회사의 이름으로 박 부장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으며 유가족에게는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 소식은 회사 내부에 깊게 패여있던 불신의 골을 메우는 첫걸음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왕적 경영 시스템을 해체하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이진우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능력과 정직함을 갖춘 젊은 실무자들을 대거 임원으로 발탁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윤아 비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충성심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판단력과 용기를 높이사 그녀를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인 미래 전략실장 자리에 앉혔다. 혈연이나 학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신의에 기반한 파격적인 인사는 제네시스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몇 달 후 강민준은 교도소로 향했다. 수감복을 입은 이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함은 간데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텅 빈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강민준은 아들을 원망하거나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제네시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잘 이끌어갈 게다. 이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잿빛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오가지 않았다. 강민주는 조용히 면회실을 나오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족쇄를 풀어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제네시스 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날, 강민준 회장은 자신의 영구적인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지난 50년의 소회를 짧게 밝힌 뒤 김윤아 실장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을 소개했다. 그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오늘 제네시스의 과거와 함께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집니다. 이제 이 새로운 리더들이 제네시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부디 돈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제네시스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후로 강민준 회장의 모습을 서울에서는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는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제네시스 그룹의 창업주가 아닌 그저 파도 소리를 벗삼아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어느 이른 새벽 그는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나 홀로 바닷가로 나갔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하고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조용히 반추했다. 정상의 영광과 나락의 절망지독한 배신과 뜨거운 의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깊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 위로 이제는 잔잔한 평화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태양은 마침내 완전히 떠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강민주는 그 눈부신 빛을 향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나긴 폭풍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